그러면 에디터님이 아는 작가 중에 이 양반은 스토리텔링이 아주 기가 막히다. 서사 맛집 작가가 좀 있기는 한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재료를 변기로 사용한다든지. 맞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저 작품을 떼가지고 먹으면서 1억 6천만 원짜리 맛이 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미술이 유용성을 따지는 어떤 장르는 아니다 보니까 예쁜 그 자체로서 가치가 분명히 잘된 작가들한테 전략이 있다. 그냥 작품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이들의 하고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가장 큰 공통점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꾼 결정적 그 순간 변곡점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영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유탁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격조 있게 저도 사실 항상 티 쪼가리 입고 다니다가 예. 셔츠를 딱 차려입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해야 될 이야기가 현대미술의 변곡점, 사람들이 네. 줄 서서 보는 그림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 오늘 이 주제에 딱 맞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시각 문화 콘텐츠의 디렉터이자 책 줄 서서 보는 그림의 비밀의 저자 이정우 작가님, 이정우 에디터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미술에 대한 글 쓰고 강의하는 이정우 에디터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에디터님께서 경험하신 전시들 가운데서 이건 정말 뭔가 변곡점스러운 전시다. 요건 좀 다르다. 예, 그런 느낌이 든 전시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 최근에 리움미술관에서 진행했었던 마우리치오 카텔란 전시가 좀 변곡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 네. 마우리치오 카텔란 이탈리아 작가이고요. 저거 예, 바나나. 저거 봤어요. 저거 네. 알아. 그분이 저 네.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됐죠. 맞습니다. 저거 누가 이렇게 가져가고 맞아 먹고 막 이래가지고 화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이전에 1억 6천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저 작품이 마이애미에서 전시가 됐었는데 마이애미 노동자들이 어떻게 바나나 따위가 내 1년 연봉보다 그래서 시위도 했었고 뭐 당시에 또 행위예술가가 그 저 작품을 떼가지고 먹으면서 1억 6천만 원짜리 맛이 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모로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저 작품이 전시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리움미술관에서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저 작품을 전시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고 그 덕분에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이곳을 찾아왔었어요. 관객들이 되게 많이 줄 서서 관람했었던 전시였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개념 미술이라는 게 그동안에 한국 관객들이 좀 좋아하는 전시, 대박나는 전시 하면 뭐 인상주의 전시들. 그렇죠. 이렇게 한국 그 전시계에서 불패 아이템 3개가 있다. 말씀하신 인상파. 인상주의, 그다음에 피카소.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집트. 근데 그 얘기를 진짜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집트도 전시하면은 네. 대박 납니다 언제나. 근데 그 세 가지가 아닌 거잖아요. 개념 미술이. 그렇죠. 네. 완전히 다른 맥락인 거죠 사실. 완전히 다르고 또 심지어 되게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개념 미술 전시를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작품을 가지고 왔고 심지어 무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국 대중들한테 개념 미술을 제대로 재밌게 그리고 아주 손쉽게 선보여줬었던 전시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전시 네. 사진 촬영할 수 있죠. 네.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는 사진 촬영을 철저히 금했던 걸로 그쵸. 기억을 하는데 요새는 그래서 인증샷을 찍으러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개념 전시나 이런 미술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문화가 네. 일본부터. 일본의 모리미술관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모리미술관이 롭본기 지역의 랜드마크인 모리타워의 꼭대기층에 있는 미술관이에요. 근데 그 밑에가 쇼핑센터고 뭐 영화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밑에서만 놀고 가는 거예요. 미술관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미술관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좀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모리미술관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사진 찍어도 됩니다. 와이파이 프리 그리고 해시태그 이벤트 이런 걸 한 거예요.
정말 근데 네.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모리미술관의 관객들이 많이 찾기 시작했었고요. 그 이후부터 한국에서도 점점 사진 촬영을 권장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관객을 좀 이끌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진을 허용하는 거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술품을 감상하고 미술품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럽의 대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다빈치 그림이나 마찬가지 사가지고 자기 친구들, 지인들 불러가지고 야 이거 봤어? 자랑을 하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동기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면서 사실 요즘에는 누구나 다 자랑을 시키는 시대가 됐잖아요. 너무 쉽게.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미술품을 살 수는 없겠지만 자랑을 할 수가 있고 이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전시도 성공할 수 있고 또 그 작품 자체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굉장히 저는 탁월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궁금한 건 미술 작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가격, 네. 네, 이 맞아요. 작품의 가치, 현대 미술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아, 작품. 궁금합니다. 우리가 막 일단 현대미술 작품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은 제프 쿤스라는 예술가가 만든 토끼라는 작품이고요. 그 지금 저 작품 풍선으로 만드는 그 모양 토끼 그거 1,085억 원에 에? 1085요? 근데 이 작품 가격은 뭐 작가나 갤러리가 정한 가격은 아니고 소더비나 크리스티 네. 같은 경매 회사에서 입찰 과정을 거쳐서 도달하게 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프 콘스가 항상 작품을 3점씩 만드는데요. 한 점은 미술관에 팔고 한 점은 좀 유명한 컬렉터에게 네. 팔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을 시장에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 뛰어난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제프 콘스 작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풍선개라는 작품 예. 그것도 한 770억 정도에 판매가 된 적이 있어서 예. 에버랜드가 뭐 한 6마리씩 돌아다닌다고. 저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왜 700억이며 1000억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평론가들이나 학자들이 작품에 대한 의미를 좀 덧붙이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동안에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이라는 것이 분명히 계층 간에 존재했었는데 제프 콘스의 저 작품은 풍선이라는 아주 저급한 어떤 예술적인 요소를 순수 예술로 끌고 와서 아주 비싼 금액에 판매를 하면서 고급 예술로 끌어올렸다. 그 점에서 계급의 어떤 취향 차이를 전복시킨 시도로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제프 쿤스는 아닌데요. 제 작품에 네. 아무 의미도 없는데요. 아니 네. 제프 콘스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작품에 네. 아무 의미 없다고? 네,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론가들 굉장히 머쓱해지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또 작품에 붙은 평가가 이런 평론가들이나 미술사적인 기준과 상관없이 외부적인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그냥 궁극적으로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고결한 작품으로서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까지 또 확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이라는 게 확실히 꿈보다 해몽인 지점이 있기는 하다라는 거를 또 볼 수 있었는데 미술이 유용성을 따지는 어떤 장르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쁜 그 자체로서 가치가 1000억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미술은 그럼 언제부터를 현대미술로 보는 건가요? 학자별로 의견이 조금씩 갈리기는 하는데요. 좀 통상적으로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1945년도 이후입니다. 저희로 치면 그 해방 이후네요. 그렇죠. 근데 이 시기부터 왜 현대미술이라고 보느냐라고 한다면 이때 연이은 전쟁 때문에 예술가들이 조금 현실 세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전처럼 낭만적으로 예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붓과 물감으로 고고하고 얌전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걸 그려내기보다 조금 더 현실에 대해서 자각하고 반성하고 회의할 줄 아는 예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고전적인 선조들이 만들어둔 모든 룰을 깨부수는 조금은 난해하고 공격적인 예술을 하기 시작해요. 재료를 변기로 사용한다든지 맞아요. 마르셀 디샹의 샘이라는 1917년도 작품인데요. 공산품에다가 작가가 사인을 해요. 이름을 새기고 제작 연도를 새깁니다. 마치 예술 작품인 것처럼. 네. 그리고 작품인 것처럼
전시장에 이제 내놨던 작품인데 당시에 이런 시도가 인정받지 못하기는 했었어요. 너무 난해하다. 전쟁 이후에 이제는 여지까지 했던 것과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마르셀 듀샹이 변기를 재료로 썼었지 우리도 다시 해보자라고 하면서 1945년도 이후부터 이런 재료들이 작품에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 현대 미술의 가장 큰 변곡점은 언제였을까요? 저는 미국이 패권국이 되고 난 이후부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예술의 중심은 유럽이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술의 중심은 프랑스 그렇죠. 파리였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많은 예술 장르들이 파리를 중심으로 탄생하고 사라지고 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패권국이 되면서 그 중심지가 미국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옛날 예술가들 뭐 반 고흐나 클로드 모네는 다 프랑스 쪽 그렇죠. 예.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근대로 넘어오면 앤디 워홀 미국에서 활동했고 맞아요, 미국. 그리고 뭐 바스키아라든지 그 미국이 패권국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예술을 이제 미국이 이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됐던 인물이 잭슨 폴록이었어요. 사촌 동생이 한 저런 그러면 이 작품이 왜 선구자로서의 가치를 가지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그동안의 예술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붓과 물감을 활용해서 캔버스를 이젤에 올려놓고 굉장히 얌전하게 제작이 됐었어요. 근데 잭슨 폴록은 액션 페인팅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물감을 이제 붓으로 숟가락 뜨듯이 팍 떠서 휙휙 집어 던지면서 영화나 그런 거에서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그게 너무나 영화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마초적이고 이렇다 보니까 잭슨 폴록 영화로도 탄생을 하게 됐었고 폴록이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하는 작업 중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면서 많이 소비가 또 됐었어요. 그러면서 유럽과는 다른 미국만의 남성적이고 조금 강인한 예술 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미국이 잭슨 폴록을 굉장히 많이 밀어줬었고 미국만의 회화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줄 서서 보는 작품의 작가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런 전략 같은 게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런 작가들이 되는 건가요? 사실 뭐 앞서 이야기한 듀샹처럼 타고나기를 좀 아이디어가 좋거나 혹은 좀 재기발랄한 예술가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예술가들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전략을 굉장히 치밀하게 구사한 예술가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초가 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살바도르 달리. 저 이분 알아요. 살바도르 달리, 피카소 뭐 이런. 네, 달리반 피카소. 노래는 죄송합니다. 코스염 이렇게 이렇게 네, 중력을 거스르는 코스염인데 사실 초현실주의자로서 활동했었던 예술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 굉장히 드물게 초현실주의자 선언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초현실주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초현실주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원래 대부분 이런 그 시대를 나누는 건 후대에서 보통 네.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본인들이 이야기라고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센 캐들이 많았었던 예술가 집단이 초현실주의자였는데 그 초현실주의자 집단에 달리가 5년 정도 늦게 합류를 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미 개성이 너무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튀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달리가 처음으로 구사했던 전략이 이제 인분을 먹는 사람인 것처럼 스캔들을 냈어요. 본인 작품에 자기를 조그맣게 그리는데 엉덩이 쪽에 변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달리가 사실은 식분증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사람들의 어떤 의문을 자아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달리가 딱히 정확히 답변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자기는 이게 너무나 성공적인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찌됐건 초현실주의자들 사이에서 내가 이목을 처음으로 끌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 요즘 말로는 약간 그 어그로 끄는 전략을 취한 거네요.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성공한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의 기행도 굉장히 많이 벌였었고, 그리고 저는 달리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후에 미국이 패권을 얻게 되었을 때 달리도 미국으로 이주를 하거든요. 미국은 상당히 상업적인 나라였었고 이것 때문에 달리가 이제 그때부터 다양한 상업적인 행보들을 펼치게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추파춥스 포장지 디자인이었어요. 그거 살버드로 달리 그분이 만든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쓰는 것도요? 지금 쓰는 것도 오. 달리가 디자인한 와. 거예요. 딱 한 번 리뉴얼을 했는데 야. 정말 조금 했어요. 와,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네. 오, 그래- 재밌는데? 그래서 상업적인 감각도 되게 와. 뛰어났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뭐 영화 제작에도 참여하고 히치콕이랑 같이 영화 만들고 네, 네. 디즈니랑 콜라보해서 영화 만들고 가구 디자인하고 보석 디자인하고 책 표지 디자인하고 돈 되는 거는 다 했었어요. 이분 산디카 출신인가? 아니, 현실 주인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 아는 예술가들 떠올려 보면 달리 전에는 뭐 피카소 정도가 아니면 굳이 얼굴이 알려진 예술가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셀럽 마케팅의 시초를 달리라고 보는 이들이 많고 달리라고 하면 저는 사실 네. 달리 작품 뭐 그 흘러내리는 그 시계 그거 말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달리 얼굴이 떠올라요. 그쵸? 정말로. 코스염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예.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분명히 잘된 작가들한테는 전략이 있다. 그냥 작품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전략을 연구하듯이 책을 쓰기는 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뭐 전략은 저마다 다르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였어요. 듀샹이라든지 그리고 뭐 달리 같은 예술가들 그리고 앤디 워홀처럼 뭐 방송 출연하는 거 좋아하고 나대는 거 좋아하는 예술가들 마저도 사실은 엄청난 하드워커였었고요. 그림에 그렇죠. 대해서 엄청 고민 많이 하고 본인의 일기장이나 메모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많이 괴로워하면서 그 창작의 고통에 진짜 딥하게 빠졌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작가분들 대부분 다 손목 관절이 안 좋아요. 너무 열심히 항상 그림 그리고 그리시니까 항상 드로잉하시고 항상 페인팅하고 이러니까 손목이 안 좋으신 분 많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그 소장님이 하시는 이집트 전시 예. 있잖아요. 도슨트를 해주시는 예, 걸 예. 들으러 갔었는데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한 6, 70명? 200명. 어. 예, 진짜 제일 많을 때는 아마 그날은 200명 정도 오셨을 거고 그 제일 많은 날은 한 350명 이렇게 오신 적도 있어요. 와, 그래서 예. 저는 그 전시가 진행되는 곳이 워커힐 호텔이잖아요. 맞아요, 예. 정말 많은 수의 관객분들이 소장님 얘기를 들으러 오시는 걸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래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참 이야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이야기꾼이셔서 또 이렇게 많은 관객들을 모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 점을 이제 미루어 봤을 때 사람들이 자꾸 줄 서고 관심 갖고 소비하고 좋아하는 작품들의 공통점을 찾자면 그런 서사와 스토리텔링,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정말 모든 거에 다 통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주로 있는 스포츠 쪽도 그렇게 스토리텔링이 있는 선수들이 그렇지 않은 선수들보다 확실히 더 맞아요. 비싼 맞아요. 평가를 맞아요. 그 선수들이 이제 보여주는 퍼포먼스의 레벨보다 서사가 있으면 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사실은 더 인기가 많아지고. 그러면 에디터님이 아는 작가 중에 이 양반은 스토리텔링이 아주 기가 막히다 몇 분 추천 좀 해주세요. 서사 맛집 작가가 좀 있기는 한데요. 저는 프리다 칼로를 들고 싶습니다. 눈썹이 이렇게 붙어 있는 예, 멕시코 예. 여성 예. 화가. 사실 프리다 칼로가 한참 활동하던 당시에는 칼로 작품이 인기가 없었어요. 대중적으로. 지금 왼쪽 작품이랑 오른쪽 작품을 그분이 그리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좀 느낌이 좀 소름 끼치는데? 왼쪽에 있는 작품은 프리다 칼로 자화상인데 항상 칼로가 약간 본인 자화상을 이제
삐뚤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안 그리고 측면으로 본인 자화상을 그렸는데 처음으로 정면으로 그렸던 자화상이었고 그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고통에 정면으로 직시하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그린 첫 번째 초상화이고요. 두 번째 작품도 본인이 처해 있는 어떤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프리다 칼로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었고 그리고 청소년이 됐을 때 전차 사고를 겪으면서 자궁에 쇠파이프가 통과했어요. 너무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평생 침대에서 병상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가상의 친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가상의 친구랑 같이 놀면서 힘든 시기를 버텨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번엔 정신적 고통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저 가상의 친구를 불러와서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작품이 와닿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까 봤던 느낌보다 저 그림 안에 있는 주인공한테 뭔가 감정이 좀 몰입되는 게 있네요. 그쵸. 근데 이제 당시 사람들은 프리다 칼로의 이 얘기를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칼로 그림을 보면서 난해해, 약간 징그러워, 불쾌해. 그러니까 아까 아나운서님이 처음 보이셨던 반응을 당대 사람들은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칼로 그림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사랑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프리다 칼로가 썼었던 일기가 뒤늦게 공개됐어요. 이 일기장도 남편이 숨겨놔가지고 오랫동안 공개가 못 됐다가 한참 후에 공개가 되면서 칼로라는 예술가에 대해서 조명하는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프리다 칼로가 사랑을 받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성 예술가 중에 제일 굿즈로 많이 만들어진 예술가. 맞아요. 그래서 얼굴이 정말 유명한 여성 예술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서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작가인 거죠. 굿즈 판매 네. 이게 기본을 넘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예술이 좀 더 일상에 이 친숙해지는 이런 굿즈도 사실은 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굿즈라는 게 미술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컨텐츠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 미술 시장이 크게 전시 감상 시장하고 그리고 작품 구매 시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품을 구매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전시도 봐요. 예. 근데 전시만 보는 분들은 작품 구매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비싸거든요. 너무 네. 비싸요. 아무리 저렴한 것도 2,300씩은 하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잘 나간다면 뭐 2,3천만 원, 억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전시는 보러 가더라도 작품 구매는 어려운데 그 중간 단계 그러니까 전시 시장에 참여하는 관객들이 어떤 작품 구매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경험할 수 있는 시장이 굿즈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소프트한 구매 경험. 네. 근데 저만 하더라도 한 2년 전쯤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참 반가사유상 유행했을 때 맞아요. 반가사유상 도자기 굿즈를 판매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매해보면서 작품 구매 이전에 할 수 있는 구매 경험이 아닐까 맞아요. 미술적인 네. 그래서 저는 좋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에디터님은 작품 볼 때 나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는 게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유미주의 옹호론자예요. 저도 완전히 그 완전히 죄송한데 동감합니다. 유미주의가 뭐예요? 있을 유의 아름다움이 예쁨은 있죠. 장땡이다. 네, 예쁨은 장땡이다. 맞아요.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있어 보이잖아요. 유미주의. 네, 유미주의라는 게 이제 예술의 가치는 아름다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예술 작품은 본질적으로는 사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뭐 유용함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AI처럼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조금 비하하자면 예쁜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예술이라고 불리는 영역이랑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영역의
뭐 가장 차이.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쓸모, 맞아요. 그다음에 쓸모라고 하는 목적성. 예. 그리고 네. 세상에 너무 아름답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아. 이제 아름다운 걸 보면서 힐링하는 것만으로도 예술 작품은 그 역할을 다 한다라고 생각해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당장 야구가 지금 당장 농구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삶이 망가지는 건 아닌데 맞아.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얻는 감정적인 이 축복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 작품들도 좀 좋게 보고 그러니까 네. 그 말씀하신 포인트에 저도 완전히 공감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뭐 저는 이제 고고학 전공자니까 문명의 탄생, 문명의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문명 이전과 문명 이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네. 그 문명을 뭘로 정의할 수 있냐?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쓸데없는 짓을 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이전에는 아. 생존이 직결되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는 활동 이외의 그렇죠. 활동들 하는 예, 게 쓸데없는 거. 그게 좀 문명이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 직관적인데 예, 되게 좋은 예. 생각. 그러니까 제가 보통 강의할 때 예. 딴짓 많이 할 수 있으면 그게 문명이다. 아. 딴짓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문명 그 자체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자 오늘 에디터님과 함께 이 변곡점 촬영해봤습니다. 오늘의 변곡점 어떠셨나요? 저는 앞서서 이제 아나운서님이 야구랑도 어떻게 보면 예술이 좀 비슷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사실 우리 일상에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희열이 있어서 그것을 근데 즐기는 야구는 거다. 없어지면 사람들이 더 평온해지지 않을까요? 더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 그게 알- 그 남의 업장을 없애려고. 예술도 더 많은 관객과 만나려면 그냥 미술관의 작품을 몰라도 맞아요. 얼마나 훌륭한 건축가들이 미술관을 또 짓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건축 한번 경험할 겸 가보시거나 아니면 미술관 안에 있는 카페는 조금 더 특별한 면모도 있거든요. 이런 경험을 하는 식으로 예술을 조금 더 일상에 가깝게 그 공간 안에 나를 놓아두는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즐겨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 그 워커힐에 가면 빛의 시어터라고 하는 미디어 아트 전시장에서 고대 이집트를 테마로 한 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변곡점 시청자분들한테 초대권을 드리는 행사를 좀 시청자 이벤트처럼 예, 예. 하려고 합니다. 예. 요 밑에 예. 나가고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혹시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변곡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에디터님 그리고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변곡점은 다음에 또 흥미로운 변화의 순간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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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I'm still here and I know this year some good's gonna come around.